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플라톤 아십니까? 플라톤. 플라톤은 여러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칭송도 있고 서양 철학사에서 뭐 서양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 플라톤이 살았던 한 2500년 전의 그리스에서는 그 모든 학문을 다 떠댔습니다. 이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플라톤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서양 철학자 가운데서 가장 칭송받고, 가장 영예롭고,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다. 플라톤이 철학이며 철학이 플라톤이다. 종교에서 철학으로 신화에서 이성으로 라고 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플라톤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명성을 듣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이해하시는 것은 서양 철학, 서양 학문,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공자님을 옛날부터 우리가 모시고 공부했던 이 서원에서 플라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공자님은 다 아시죠? 공자님보다 이 플라톤은 사실 한 10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이거 공자님이 한 100년 앞선 사람이었죠. 근데 이 공자님 여러분 여기 지금 공자님 곡부에 가보신 분 아마 계시겠습니다. 여기 사당하고 이제 지금 최근에 또 공자님을 영화로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공자님을 이야기되는데 이 공자가 말한 성인왕, 공자가 말한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플라톤이 말한 철인왕, 철학자로서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둘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의 플라톤, 동양의 공자. 서양에서 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동양에서 플라톤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공자님하고 플라톤하고는 다른 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닮은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님은 요순 이래, 요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이상사회, 중국의 그죠? 이상사회를 말했는데 그때 이상적인 성인으로서의 왕이 다스리는 어떤 중앙 집권 국가, 관료제도 국가가 이 어떤 그런 어떤 국가에서 예와 법, 그러니까 이 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와 법이 완비되고 계급이 분화된 인공국가의 대동사회, 이게 이제 공자님이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 개념, 이런 이상사회 개념이 플라톤에게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서원인데 그죠? 이 플라톤은 서양에서 최초로 아카데미라는 말, 여러분 아카데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카데미, 대학을 비롯해서 어떤 학문 연구기관을 아카데미라 그럽니다. 그죠? 이 아카데미가 플라톤이 시작한 아카데미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근원이죠. 대학으로 상징되는 학문이 서양에서는 플라톤, 동양에서는 공자가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아카데미아의 우리나라 판이 이 서원이다. 이 빙계서원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빙계서원에서 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특히 이제 원래는 이 공자님을 모신 이 동양 사상의 터전이 이 서원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서양의 어떤 그런 학문의 터전을 이룩한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서양 학문을 융합해보는 그런 시도, 그런 모색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 전통의 비판적 개성과 종합에 의한 새로운 사상의 창조가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거창한 이야기를 할 참인데요. 여러분들이 졸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플라톤입니다. 아까 공자님보다는 어때요? 모습이
또 뭐 공자님은 굉장히 이 근엄하게 생긴 플라톤도 이 뭐 지금 아테네에 있는 동상 사진인데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과 공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플라톤은 사랑을 말하는데 공자님은 인 그리고 이데아를 말하죠. 여러분 이데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데아. 어떤 관념, 생각 이런 걸 이데아라 그럽니다. 그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랑과 이런 것이 그러니까 공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에 정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정명.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명사상인데 플라톤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도 어떤 사회를 이루는 네 가지 계급의 조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 군군신신 부부자자 뭐 이게 공자님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공자님이나 플라톤이나 어떤 과거 특히 이상사회에 대한 회귀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공자님은 여순시대, 플라톤도 마찬가지 서양의 어떤 고대사회, 서양의 고대 농경사회를 이상으로 생각을 했다. 근데 두 분 다 교육을 강조했는데 특히 음악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죠? 근데 플라톤이 음악 교육을 굉장히 중시한 마찬가지로 공자님도 음악. 우린 요사이 사실 이 서원에서 음악 같은 이런 연주를 잘 안 하는데 그지? 옛날에는 이런 서원에서 음악 연주를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금은고도 키고 뭐 가야금도 키고 그죠? 이거 음악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 음악을 대단히 중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한 25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었겠죠.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르게 그죠. 특히 여성을 비하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두 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대단히 귀족 중심.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맞지 않죠. 그런 점은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공자님이라고 플라톤이라고 해서 무조건 숭상할 것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옛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공자님이나 플라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때 그 시대에 여성을 비하했다든가 또는 서민을 비하했다든가 특히 생산 노동자 계층, 농민 계층을 비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공자와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가 남긴 책이 논어입니다. 그죠? 논어. 이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 기록이에요. 공자님이 쓰신 책이 아니에요. 플라톤이 쓴 책은 대화라 그러는데 한 30여 편의 대화록이 남아 있는데 이 대화는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플라톤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서양 철학에는. 그 할아버지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논어에는 공자님이 주인공이지만은 플라톤의 대화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에요. 스승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쓴 책이 35편의 대화편과 13편의 서간 이게 플라톤이 쓴 책인데 2500년 전에 이런 책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옛날 문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근데 서양엔 그게 남아있어요. 전기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기도 변명이라기도 하는데 후기에 유명한 책 중에 향연, 국가, 법 이런 책들이 있어요. 향연이라는 건 여러분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말 원어입니다만 심포지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심포지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심포지움입니다. 그죠? 심포지움. 회의하는 것도 심포지움이고 일종의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즐기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심포지움이에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할 때는 향연, 향연이라고 잔치란 뜻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먹고 노는 그런 의미에서 심포지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서 수업도 사실은 심포지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아카데미아에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 수업 방식을 최초로 만든 사람도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서양 학문의 아버지다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게다가 그 플라톤의 대화록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 서양 학문의 아버지인 플라톤의 아버지, 따라서 서양 학문의 할아버지라는 칭호를 듣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대화록, 35편의 대화록 중에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이게 플라톤이 쓴 책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거냐 아니면은 플라톤이 쓴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플라톤이 쓴 책, 모든 책에 제일 중심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로서 자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배운 것을 기록을 했는 게 대화록인데, 사실은 그 책 중에 플라톤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의 35편 대화록 중에 앞에 대화록들은, 전기 대화록들은 소크라테스 영향이 강한데, 뒤에 후기 대화록들은 플라톤의 독창성이 더 강하다. 이거 우리는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소크라테스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단히 못생긴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엔 별로 그렇게 못생긴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고 아내, 여러분 크산티페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크산티페, 악처에 대해서 대명사입니다. 그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다 많으신들 텐데, 다들 현모양처 부인들을 뭐 가정에서 그런 부인들하고 함께 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부인인 크산티페가 남편인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이죠? 매일 아침에 물 부었습니다. 남편한테. 왜? 그러니까 뭐 더워서 뭐 머리 목욕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나가라 이겁니다. 나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왜? 소크라테스는 70평생, 근 70 넘어 살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죠? 70평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돈을 벌어준 적도 없고, 매일 그냥 아테네 장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니 뭐하노? 니 아는 감 이야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남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첩도 있었어요. 돈도 못 벌면서 첩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마누라가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놀부 마누라처럼, 놀부 마누라는 흥부한테 그래도 뺨을 때립니다만, 그렇죠? 주걱을 때리지만, 이 마누라는 자기 남편한테 그냥 계속 물을 퍼붓고 매일 악다구니를 쓰고, 제발 좀, 소크라테스가 왜 철학자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마누라가 악취라서 왜 내 마누라는 저렇게 나쁜 여자일까? 왜 세상은 이렇게 옳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내 마누라는 나를 항상 괴롭힐까?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악처가 똑똑한 남편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여기 현모 양처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훌륭한 철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크산티페처럼 악처가 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시죠?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또 누굽니까? 예수. 4명입니다. 그죠? 그렇죠? 공자는 70에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죠? 나이 70이면 더 이상 난 욕심이 없다. 그죠? 난 더 이상 욕심이 없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나이에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도 여러분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4대 성인이라고 하는 4사람 중에 동양 사람 2사람은 아주 70, 80 아주 해로하면서 인류의 성인이 되지만 서양 사람 2사람은 다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이슬람 사람들처럼요, 무슨 도대체 서양 늑은 이상하잖아, 왜 사형수들을 그렇게 성인으로 모시냐, 이런 농담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고, 야, 예수님 그 사형수잖아, 왜 너희들은 사형수를 섬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빈정거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형당한 것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인류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높은 뜻에 의한 것이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사상의 자유, 철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등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소등에 붙는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벌레들 같은 걸 말해요. 그죠? 그런 어떤 굉장히 사람들 귀찮게 하는 존재였다.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옛날에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교과서 쓰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남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공자님도 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입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저는 공자님 말 중 이 말이 참 좋아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알에 대한 교만을 버리는 것, 알에 대한 겸손, 그러니까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겸손을 공자님이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의 어떤 교육 방법을 보통 우리 대화법이라고 그럽니다.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어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성을 늠떡하는, 이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산파술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산파가 아기를 돕는 어머니의 출산을 돕듯이 모든 사람이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 방법, 이게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식의 산파술이나 대화법이 대단히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크산티페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이 크산티페 경험에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결혼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소크라테스 답을 했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니 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장면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느냐? 왜 죽느냐? 70이 된 노인이 왜 죽었느냐?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선동을 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알케비아데스라고 하는 남자애가 소크라테스 애인인데 얘가 그 당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스파르타의 스파이 짓을 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사는 아테네보다도 스파르타를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대화편에서 합니다.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 아테네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나라였다. 반면에 스파르타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시면 그야말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 뭐 갓 태어나서 뭐 한 두세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늑대 그루다 보내가지고 그죠. 아주 그야말로 아주 강인하게 키우죠. 전제 국가였고 군사적인 국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생각에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군인 정신이 왕성한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아테네처럼 너무 자유를 좋아하고 민주를 좋아하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사형을 시키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아테네 명문가에서 탄생을 하는데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플라톤은 귀족 집안에 출생을 했는데 자기 집안에 이 정치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가 여러 가지 혼란상에 빠졌을 때에 귀족이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세력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리스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 외국도 방랑을 하다가 돌아와서 아테네에 말하자면 아테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아, 지금 현재 대학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세웠는데 이게 세운 게 한 기원전 50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한 529년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그 한 1000년 동안 서양의 대학 교육의 어떤 담당을 한 그런 것이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하면은 플라토닉 러브란 말을 혹시 생각을 하시죠? 플라토닉 러버. 플라토닉 러브란 게 뭐예요? 플라토닉 러버. 플라토닉 러브란 말은 향연의 아까 말한 심포지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정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와는 관련이 없는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이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지혜에 이르는 수단이다. 해서 플라톤이 이상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인 사랑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고무시키고 정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랑. 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말도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플라토닉 러브하고는 달리 이제 이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그죠? 이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보통 에로스적인 사랑이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사실 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적 상태,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 에로스다. 이렇게 플라톤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란 옛날 영화입니다만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남편이 죽고 그죠? 죽고 난 뒤에 이제 혼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서 돌아오죠. 현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현세의 애인인데 그죠? 이게 영혼이 된 뭐 귀신이 됐다 그럴까요? 혼백이 된 옛 애인이 이제 옛 남편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지상에 남아서 사랑한다는 이야기.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지상에 남아가지고 그죠?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계속 사랑을 한다. 그죠? 그게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아마 그런 탓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돌아가셨지만 영혼은 남아서 우리를 지켜본다. 제사 때마다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드신다. 이게 우리들의 제사 관념이잖아요. 플라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소위 영역 이원론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영혼, 육체와 결합된 충동적이며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정욕, 그리고 육체와 결합되지 않으며 불사적인 순수한 이성.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된다라는 이야기죠.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은 매우 순수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완전 지선의 실제 세계인 이데아를 직관할 수 없으며 세상에 탄생하여 육체 속에 덤으로써 이데아를 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데아 동경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에로스라고 한다. 그것이 현상을 보고 이데아를 상기하는 것이 진리이고 이성의 덕이 지혜이며 정욕의 덕이 절제이고 기계의 덕이 용기이다. 이런 여러 덕의 조화가 정의로운 세상이다. 이게 플라톤 이야기예요. 좀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무튼 인간의 몸과 달리 영혼을 이루는 어떤 관념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이루는 근본 원리다 라는 이야기, 그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생성 변화하는 물질의 배후에 영원 불멸의 이데아가 있어서 세상은 불완전한 가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건 여러분 세상은 이건 가상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진짜 실제하는 이데아는 더 멀리에 있다. 더 먼 곳에 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데아를 찾아서. 근데 불완전한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 이데아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이데아를 찾기 위해서는 대단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플라톤의 교육론입니다. 특히 기하학, 수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이데아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플라톤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자, 여러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의 원형이 되는 어떤 이데아로서의 말이 딴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실제하는 말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아니에요. 가짜 말이에요. 진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딴 데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동굴의 벽화, 동굴의 신화라는 개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보고 있는 영상은, 이거는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데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죠? 화면에 불과하다. 진짜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굴의 신화입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허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참된 세계는, 이데아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영원한 실제다. 이게 여러분 이데아 개념입니다. 영혼 개념이기도 하고 플라톤의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톤은 어떤 정치 체제를 주장했는가 하니, 플라톤은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가지고, 그죠? 사람의 머리는 통치자,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사랑하는 존재, 이 철학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수호자, 수호자는 뭐죠? 군인입니다. 그죠? 군인과 공무원, 관료. 이 사람들은 감정이나 명예와 사랑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배, 인간의 배에 해당되는 존재는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로서 욕망의 존재로서 이득을 사랑한다.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인체에 비유한 세 가지 계급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게 조화돼야 되는데, 이게 조화되는 것이, 플라톤은 철인의 정치, 철인정이, 이성을 중시한 철인정이 이 조화를 통해서 제일 이상적인 정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중시하는 귀족정, 욕망을 필수인 것으로 보는 부자정, 그 부자정은 이제 말하자면 과두정이라고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 지배하는 거. 그 다음에 민주정, 이것은 불필요한 욕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독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욕망에 젖어 있는 어떤 정치. 그러니까 플라톤은 5가지 단계로 정치를 나누면서 민주정치를 4번째로 봤어요. 제일 좋은 것은 철인정이고 제일 나쁜 것은 독재정인데, 민주정도 독재정보다는 낫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아테네 사회는요, 민주국가였어요. 민주정 사회였어요. 좀 아테네가 민주정이었는데 플라톤은,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사실은 어떤 철인정, 철인이 독재하는 정치를 주장을 했고,
정치의 주체가 아테네는 시민, 농공상 중심의 시민이었는데 농민, 뭐 공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자, 상인, 산업공상할 때 그죠. 그런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철학자, 공자님의 경우에는 사대부. 산업공상이라 해가지고 공자님도 사실 서민을 멸시했습니다. 그죠? 여자도 물론 멸시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서는 아테네는 개인주의를 중시했는데 플라톤이나 유교 국가에서는 집단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중시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마추어였어요.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플라톤이나 유교에서는 전문가를 중시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에서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걸 중시했는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전문 철학이나 신화를 중시합니다.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아테네는 합리적 사고를 중시했는데 플라톤이나 유교에서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반면에 예술의 경우에는 아테네에서는 중시했는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무시를 합니다. 음악은 예외지만 미술이나 시 이런 것들은 문학 같은 것은 플라톤이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이게 그리스 지도예요. 보시면 이 그리스란 나라가 이게 그리스 지금 그리스 지도인데 이게 뭐 사방이 바다 둘러싸여 있고 사실 그리스가 가보면 여러분 우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반도입니다. 그리고 반도에다가 이 바다가 쭉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섬이 우리는 3,000개라 그러죠. 그리스 한 6,000개가 되고 우리나라 섬은 사실 큰 섬이 별로 많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는 적어도 거제도나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섬들이 그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섬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여러분 아마 뭐 그리스의 여러 가지 풍경 혹시 그리스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섬들이 그 아주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 국기인데 그리스의 그런 이제 자연 풍토를 상징한 국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그죠? 아크로폴리스가 보이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보이고 이게 아크로폴리스. 여기 이제 밑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여기 아고라죠. 이게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게 아고라 광장이고 여기서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활약을 했고요. 아고라 사진이고 이게 플라톤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전이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파르테논 신전 아까 보신 그 신전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여기 그리스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뭐 그 측면에서 설명되지만 이 페리스크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민주주의를 이제 완성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한 2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만 명은 노예였습니다. 나머지 10만 명이 시민인데 그 중에 시민 중에 여성과 아이를 빼면 20만 명 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자유민 시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2만 명이 모두가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게 그리스 민주주의, 특히 그리스식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2만 명이 말이죠. 2만 명이 매일 하루 한 명씩 대통령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일 하루 한 명씩 대통령을 한다. 대통령을 매일 바꾼다는 얘기. 대통령을 하루 한 사람씩. 국회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국회는 2만 명이 모두 다 국회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라는 거죠. 민회를 합니다. 그죠? 사법부 재판은 누가 하느냐? 500명씩 1000명씩 배심을 이루어 가지고 500명 단위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투표로 한다는 거죠. 투표로. 거수로 투표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할 때도 501명의 재판관들, 배심원들이 배심 재판을 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밖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은 다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공무원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20만 명 아테네 시민들 중에 10만 명 노예 빼고 여성과 아이 빼고 자유시민 2만 명이 25세 이상 성인 2만 명이 2만 명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사람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 2만 명이 평생 6, 70살 동안에 한 번은 대통령 하겠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매일 하는 겁니다. 그죠? 민회는 매일 열리니까. 법원도 배심원이 500명 단위로 배심원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배심원으로서 재판을 해요. 이게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추첨을 하기 때문에 뽑기를 잘하면 추첨이 잘 되면 누구나 다 군수도 되고 시장도 되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실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자격 모두 다 똑같은 평등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판사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이상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 민주주의 그렇게 했다라니 페리클레 시대에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오히려 그 옆에 나라 스파르타 같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군사 국가로서 아테네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문제가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죠?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가 페르시아의 수백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300명이 그 수백만 명을 무찔렀다는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실제 사건과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우린 보통 이제 그 스파르타의 그런 300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 자체가 대단히 그런 군사주의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몇 가지 특징을 보시면 통제된 부족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성이 대단히 강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면 더 철두철미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도 배척을 했습니다. 이건 철두철미 영웅주의, 귀족주의 나라였죠. 그리고 자급자족을 했고 반보편주의 및 순수혈통주의, 이 스파르타 사람들의 순수혈통을 중시를 했고 보편성, 인간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대단히 이 사람들은 중시하지 않았어요. 스파르타의 특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지배를 하고 노예로 만든다라는 걸 철저했던 나라입니다. 무조건 남의 나라는 침략을 해서 지배를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노예로 만드는, 이게 스파르타의 국가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이게 스파르타의 또 국가 이념이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이 6가지의 스파르타의 이념이 현대까지도 여러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에 멸망했던 그러면 나치의 독일, 그죠? 또는 뭐 일본 동조영리가 말하자면 천황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 또는 파시즘을 일으켰던 무솔리니의 어떤 독재국가, 이게 다 이 300에서 비롯된 스파르타식 국가 이념이라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자라는 게 사실은 이 플라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았겠죠. 그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플라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 반면에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칼 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요새 우리 열린 사회 이런 말 써요, 그죠? 열린 사회, 닫힌 사회, 열린 사회, 크로즈 소사이티, 오픈 소사이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포프란 사람이 사회의 민주적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퍼진 그런 편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회 철학을 만들었다, 플라톤은. 이렇게 이제 플라톤을 비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플라톤을 비판한 책의 대표적인 그런 독재자, 특히 군사적인 독재자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예요. 최근에 그런 플라톤 같은 그런 독재주의를 찬양한 철학자들을 비판한 히틀러의 철학자들이란 책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런 책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독재 국가를 합리화한, 정당화한 그런 플라톤 같은 정치 철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플라톤 이야기 때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세계 정복의 왕을 말하자면 가르친 서성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플라톤은 형 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형 이하학.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플라톤은 어떤 관념의 세계를 이야기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비교를 이제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다 이성을 중시한 건 사실이에요. 서양 철학의 기본이 이성입니다. 두 사람이 다 이성을 중시했는데 플라톤은 포리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테네와 같이 작은 포리스를 중시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세계국가라고 하는 보편성을 중시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 관념이라는 걸 중시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를 중시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사실은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대시한,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그리스나 아테네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떤 좀 폄하한 이런 좀 민족 차별,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탁월성이라고 하는 실천적 요소를 지닌 자들만을 위한 계급 사회의 건설을 중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아무튼 이런 플라톤이 말한 관념, 이데아, 뭔가 실제 위에 딴 게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결국 이제 나중에 서양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념론을 신의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 이제 중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중세 철학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 근대 철학입니다. 근데 현대 철학이 오게 되면 그 이데아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요. 관념론이 아니고 뭐 실제론, 뭐 유물론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플라톤과는 달리 같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으면서도 어떤 세계 시민주의, 세계 동포주의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여러분 견유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는 인간을 찾노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알렉산드로스가 찾아왔을 때 디오게네스한테 아니 내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가 시끄럽다 햇빛 가리지나 말고 비켜라 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한 사람으로서 기억에 남아요. 말하자면 대단히 소박한 생활을 중시를 하고 인류 보편의 어떤 인류애를 중시한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인데 이 사람은 플라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죠?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소박한 생활, 세계 동포주의, 인류 동포주의 이런 것을 주장한 요컨대 나는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디오게네스였습니다. 여러분 공자님 제자에 이제 맹자님이 계시고 또 순자 뭐 이게 성학설, 성선설 주장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는데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양사상에서. 동양사상에서는 여러분 디오게네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자. 뭐 밥묵자가 아니고 묵자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한반도 사람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묵자란 사람이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겸해설, 인류 평등설, 세계 시민주의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플라톤보다도 디오게네스, 그리고 공자와 함께 이 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플라톤 이야기와 뭐 여러 가지 이 플라톤이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할 여지를 준 것, 특히 이제 관념, 이데아 또는 뭐 동굴의 신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소크라테스의 어떤 죽음을 통한 어떤 학문을 위한, 진리를 위한 순교의 정신,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에 어떤 좀 영향력도 미쳤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플라톤을 읽는, 플라톤을 공부하는, 플라톤을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세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